재경관리사 재무회계 6강 유형자산 파트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유형자산이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기계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시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시고요. 2번 유형자산은 인식 시점에 원가로서 측정한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제 원가로서 기록을 했다가 그러고 이제 결산이 되시게 되면 감가를 하시고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에 따라서 재평가 인식을 하시기도 하고, 다음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 회수 가능액 측정을 하셔서 손상차손까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 지급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부분을 말한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원가라는 거는 내가 지급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일상적인 수선이나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시는 비용은 장부금액에 포함하시는 게 아니라 수선비로서 비용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2번 갑니다. 2번 3일은 1월 4일에 토지를 구입했대요. 공장 부지면 결국 땅이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철거를 했대요. 그럼 이 철거 비용까지도 결국 토지에다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필요한 거는 땅과 건물을 같이 샀는데 건물을 부셨다라는 건 결국 제가 필요한 건 토지였으니까. 자, 그래서 건물은 8월 1일에 완공이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건설 기간이 언제부터냐면은 5월 1일서부터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완공이 지금 8월 1일이라 그랬으니까 날짜 계산하시면은 7월 31일까지 건물의 건설 기간이었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또 갑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구입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을 하셨고요. 그러고 방금 이제 위에서 뭐 했었냐면은 공정가치라 그랬었죠. 그래서 공정가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가를 지칭하시니까 시장가격, 그래서 8,400원만큼 우리가 준 게 주식을 추가로 줬죠. 그래서 원래 분개를 하시면은 차변에 이제 토지가 되시고 대변에 자본금,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시게 될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분개하시는 건 지금 의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바로 계산을 갈게요. 그래서 500주 곱하기 8,400원 이렇게 되셔서 500 곱하기 8,400 플러스 200만원을 하시면은 620만원이에요. 요게 기본적으로 토지고요. 자, 그러고 아래 보시면은 2월 29일에 구건물의 철거 비용 있으시죠? 그러면은 건물 부신 비용은 토지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폐자재, 이제 뭐 철근 등을 처분하셔가지고 버는 돈이 있다라면은 비용은 원가에 가산하셔야 되니까 반대로 수익은 원가에서 차감하셔야 되겠죠. 토지에서 빼주셔야 되고요. 다음 4월 1일 걸 보면은 토지에 이제 등기비나 아니면 취득세가 들었죠. 뭐 요건 전산하셨으면 보신 적 있으시겠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더하시게 되면 지금 토지 금액이 얼마가 되시냐면은 620만원에 85만원 더하고 20만원 빼시고 55,000원을 더하시게 되면 답안에 가시는 거는 토지가 690만 5천원이에요. 자, 그러고 4월 30일에 보시면 건물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지출하셨죠? 그러면은 4월 30일서부터는 건물 얘기예요, 건물. 그래서 4월 30일 거 건물에 더해 주셔야 되고, 신건물 취득 비용이니까. 다음에 보험료랑 인건비는 잠깐 냅둘게요. 자, 그러고 건물에 이제 공사비 중도금 있으시죠? 이것도 전부 건물에 더하셔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제 건물이 완성되시기 전에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주실 수 있으실 텐데 결국 나중에 완공이 되시고 나면 건물에 대체하실 거니까 그냥 건물로 바로 쓰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은 새 건물의 공사비 잔금 지급이 있죠. 요것도 건물이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보험료는 공장 건물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이제 지출이 되시는 3년간 보험료래요. 그럼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건물을 이제 지으시는 동안에도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험료라는 거는 결국 어떤 식이 되냐면은 건물 짓는 동안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인 거고, 끝나고 나시면은 화재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까지도 가입될 수 있는 종합보험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기간에 들어가시는 5월서부터 7월까지에 들어가는 기간에 대해서는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이 뒤에 넘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엔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건물 금액이 지금 얼마 있었냐면, 다시 보험료 금액이 얼마 있었냐면 36만원 있었죠? 36만원에서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냐면은 5, 6, 7이니까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 나누기 전체 기간은 3년이시죠? 36개월을 하시게 되면은 3만원만큼도 건물에다가 가산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인건비 부분이 있으시게 되는데, 인건비는 공장 건설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라면은 건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건비시죠. 건물 지어주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에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직접 관련 원가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4만원에 3만원에 180만원에 30만원에 180만원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만원에 3만원에 180만원 30만원 180만원. 그러시면 다방에 가시는 건 397만원. 다방에 가시는 건 4번입니다.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정부보조금 얘기시죠?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말씀하시게 되죠. 다음 두 번째 맞는 얘기. 2번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자산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 그런다. 그래서 자산을 취득할 목적. 그러고 그 자산 관련 보조금은 두 가지로 인식하실 수가 있죠. 첫 번째,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서 처리를 하셔서, 이제 제가 보통 수업할 때 이제 전산하셨던 분들이 이제 재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연 수익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오케이 맞고, 두 번째가 자산의 장부금에서 차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죠. 그래서 4번 지문에 들어가시는 건 수익 관련 보조금이 아니라 자산 관련 보조금의 다른 처리 방법이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수익 관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시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뭐 기타 수익 같은 계정으로 이제 표시하는 방법도 있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고, 다음 그러고 요 정부 관련 보조금은 TAT 2급 공부를 해보셨으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보신 적이 없으시면 이제 앞에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4번 갑니다. 4번은 문제가 조금 불친절해요. 이것만 있으시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와 다음에 올바르게 내야 되는 회계 처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나눠서 한번 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왼쪽은 뭘 내드릴 거냐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를 내드릴 거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올바르지 않은 회계 처리, 즉 요 박스와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가정 분계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번 내보면은 X1년 1월 1일에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컴퓨터를 사왔대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컴퓨터라고 회계 처리를 지금 냈으니까 저도 컴퓨터라고 동일하게 낼게요. 비품일 안 쓰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컴퓨터 500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는지 모르니까 만만한 거 현금 쓸게요. 500만원. 그러면 X1년 12월 31일이 되시면은 감가를 하셨을 텐데, 감가가 지금 정액법으로서 5년간 상각한다 그랬고 잔존가치가 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각을 하시면
취득원가 500만 원에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잔존가치 빵원에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시면은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해변에 감가상각누계액 100만 원 이렇게 되실 거고요. 다음에 감가라는 거는 처분을 하는 시점까지도 감가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분을 7월 1일에 하셨으니까 사용하신 기간은 1월서부터 6월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7월 1일에 처분하셨으면은 7월 1일 날은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저 한번 가보면은 X1년 7월 1일 시점에 2년이죠. 죄송해요. X2년 7월 1일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몇 개월치 계산을 한다고요? 6개월치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곱하기 6 나누기 12를 하셔서 6개월치 계산을 하시게 되면 50만 원이 돼요.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내시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50만 원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회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누계액 전체는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러고 올해 2000X 2년에 잡힌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50만 원인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상을 하지 않았으므로가 있으시죠? 이따가 이쪽 회계처리를 내시게 되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원래 50만 원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하시면 차변의 감가상각누계액 150만 원, 대변의 컴퓨터 500만 원짜리를 팔았고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냐면은 350만 원에 처분했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는 현금 350만 원을 잡으시게 되면은 차변 대변 차이가 없죠? 그럼 원래 처분이익이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바른 분계예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올바르지 않은 분계를 내보면 올바르지 않은 분계 똑같이 가볼게요. 자, X1년 1월 1일 차변의 컴퓨터 500만원, 대변의 현금 500만원. 자, 다음 그러고 이제 차변에 또 들어오시는 게 감가하셔야 되니까 12월 31일에 똑같이 500만원에서 마이너스 빵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셔서 100만원만큼을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100만원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X2년에 지금 잘못된 분계를 보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가 잡혔어요? 200이 잡혔죠? 그럼 여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추가로 얼마를 더 잡은 거예요? 100만원을 더 잡았죠. 그러면 원래 감가상각을 인식할 때 X2년에는 몇 개월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6개월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분계를 해서 1년치로 인식을 했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래 150만원 잡혀야 될 거를 2개 더해서 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마저 계속 생각해 보면은 이제 회사가 회계 처리를 낸 거는 X 2년 7월 1일 시점에 감가상각비 1년치를 몰빵으로 다 잡은 거고 감가상각누계액을 1년치를 몰빵으로 추가적으로 다 잡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차변에 들어오시는 게 처분할 때 분계가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원, 대변에 컴퓨터 컷만 쓸게요. 자리 모자라니까 500만원이 나가면서 차변에 현금으로 350만원, 대변에 처분이익으로 50만원이 잡혀있는 분계가 되시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럼 지금 회사가 이제 어떤 상태를 했냐면은 감가상각비를 50만원 과대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계상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의 처분이익은 150만원이 계상되어야 적정하지만 아니죠. 없어야 되는 게 적정한 거예요. 그럼 3번에 보시면은 회사는 상기 회계 처리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50만원이 과대 계상하고 있지만 맞죠?
50만 원 잡았어야 되는 걸 100만 원 잡았으니까 50만 원만큼 과대가 됐죠. 그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영업이익은 적정하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마저 계속 조금 더 써보면은 자 우리가 보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요 자리가 모자랄 것 같은데 매출 원가를 빼시면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 되죠. 기능별로 써보시면은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시면은 나오시는 게 영업이익이 되고요. 자리 모자라니까 영업의 손익은 바로 쓸게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시게 되면은 나오시는 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시죠. 그럼 요걸로 이제 조금 매칭을 한번 해보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되셨죠? 그러면은 원래 올바른 회계 처리 X2년 걸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는 판관비가 얼마를 잡아야 돼요? 50만원을 잡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판관비 50만원. 그래서 판관비 자리가 50만원이 잡히시게 되면 되셨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가 돼요? 100만원에서 가정했죠? 100만원에서 50만원 빼시면은 5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서 영업의 손익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원가 매출총익 다 건너뛰고 계산을 그냥 심플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영업의 손익이 없다라는 가정에 보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얼마가 돼요? 50만원이 되시겠죠. 요런 상태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게 원래 옳았어야 되는 회계처리인데 오른쪽에 올바르지 않은 이제 손익계산서랑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가정을 하고 마이너스 매출원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매출 총이익은 그대로 100만원이 내려오겠죠? 안 쓸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판관비를 뺄 건데 지금 판관비를 얼마 잡았냐면 회사에서 지금 100만원을 잡았죠? 그죠? 그래서 판관비 자리에서 10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영업이익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면은 올바른 회계 처리에서 올바르지 않은 회계 처리를 했더니 영업이익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이해되세요? 감소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은 하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빼셔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처분하시면서 올바르지 않은 회계 처리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영업 외 수익이 50만원이 잡혔죠. 처분이익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플러스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내려오셨을 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동일하게 영업이익 빵에서 50만원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50만원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관점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은 올바른 회계 처리보다 50만원이 감소했지만 되셨어요? 올바른 회계 처리 때는 영업의 손익이 없었는데 올바르지 않은 회계 처리를 했더니 영업의 수익이 생겨서 영업의 손익이 증가했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어때요? 동일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계속 영업이익은 적정하게 계상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요. 1번 회사가 처분한 분계는 적정하지 않죠. 그죠? 요거는 틀린 거고 요게 맞는 거니까 이 회계 처리는 지금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문제 조금 불친절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다음은 3일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결산 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은 손상차손 계산 공식은 장부금액에서 마이너스 회수 가능액을 빼시게 되면은 요게 손상차손이시죠. 근데 단어 정리를 조금 하면은 장부금액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신 거고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맥스 순 공정가치와 다음에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을 이제 회수 가능액이라 그러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손상차손이 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미
원래 감가를 해야 되는데 감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입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1억이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원 마이너스 맥스 순 공정가치는 지금 3천만원이시고 문제에서 자, 그리고 사용가치는 2,500만원이시죠. 자, 그러면은 8천만원에서 순공정가치가 큰 게 지금 순공정가치니까 3천만원을 빼시면 다방에 5천만원이시겠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6번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단기에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뭐 기계장치를 샀나봐요. 유형자산 B를 샀대요. 자, 지출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유형자산 B의 취득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뭐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할게요. 자, 매입 가격 당연히 체크가 될 거고, 운송비, 구입할 때 운송비도 당연히 체크가 될 거고, 설치 조립비 당연히 체크가 될 거고, 광고는 아니죠. 뭐 이걸 산다고 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시운전비죠. 포함되시고, 다음에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는 간접적인 업무죠. 구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입하실 때 관리 직원이 없다 그래서 구입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X. 답안에 가시는 거 1억에서 500 더하고 300 더하고 200만원 더하시게 되면은 답안에 가시는 거 1억 1000입니다.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7번은 차이반가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차이반가 계산 문제 중에서도 재경관리사 문제치고는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특정 차이반가 계산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일반 차이반가 계산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는데 일반 차이반가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차이반가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한번 써보면 특정 차입금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월수 나누기 연이율이니까 12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앞에 이제 주관식 문제처럼 이제 뭐 예치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 이자 수익 계산을 하셔서 빼주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요런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일반 차이반가 같은 경우는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에서 마이너스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을 빼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정부보조금 지원받으신 게 있다라면은 정부보조금도 가중평균으로 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실 것 같고, 요렇게 빼신 다음에 곱하기 다음에 가중평균 이자율을 곱해주시고, 산식이 조금 모자라시니까 아래로 내릴게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값을 비교하셔야 돼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민 계산에서 나온 일반 차입원가와 다음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과 비교를 하셔서 밑으로 쓸게요. 비교를 하셔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우리가 일반 차입원가로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계산을 하실 때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 차입원가에 대한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을 이제 마저 계산 공식을 조금 더 써보면, 그럼 일반 차입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선 적격자산의 연평균 지출액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은요, 적격자산 지출액에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플러스 동일하게 반복이에요. 자산 지출액에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다음에 반복. 괜찮으시죠? 자리가 조금 안 보이니까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반복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어디 있는 얘기냐면 요거.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아래로 한번 또 가보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에 대한 얘기 해드렸으니까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 있으시죠?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이라는 거는 특정 차입금에다가 월수만, 이자율 제외하고 월수만 곱해주시게 되면은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이라 보셔도 괜찮아요. 되셨죠? 그래서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은, 혹은 뭐 특정 차입금 연평균 지출액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뭐 단어는 붙이기 나름이니까. 사실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저게 가중평균이라고 봐야 되는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되셨죠? 이것도 만약에 투자 수익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뭐 예치금 하셔가지고 뭐 예치금 이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부분은 차감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이자 수익이 빠지셨으면은 그 부분 빠진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빼셔서 마이너스로 빼서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앞에 주관식 문제는 그런 식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다음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모니터 잠깐 지울게요. 그러고 가중평균 이제 이자율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가중평균 이자율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자 비용에서 다시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에서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 요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은 가중평균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특정 차입금 계산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 이제 계산해서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차입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썼냐면은 일반 차입금에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동일하게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은 위에 특정 차입금이 다시 가중평균 특정 차입금에서 특정 차입금이 아니라 일반 차입금으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공식 틀이 있으시면은 계산을 그냥 짝짝짝짝 써가면서 이제 바로 내시면 되는데 틀이 없으시면은 요렇게 이제 틀을 잡아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서 마지막까지 채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특정 차입 이자금이 얼마 있냐면은 S은행에서 빌린 게 800만원 있대요. 자, 그래서 800만원은 요 자리가 800일 거고요. 이자율은 지금 10%라 그랬죠? 됐죠? 자, 그리고 월수는 지금 공장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1월 1일이고 다음에 차입일도 1월 1일이시죠? 뭐 고민 안 하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월수는 올해 X1년 전체 사용했으니까 12월이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 80만 원이실 거고요. 다음 그러고 이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하시려면 적격자산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적격자산 얘기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요거 자리 모자랄 거라서 밑으로 한 칸 내려서 쓰겠습니다. 요거. 자, 그럼 적격자산 지출액 첫 번째 게 얼마 있으시냐면은 1000만 원 있으시죠? 자, 다음 그러고 지출일이 1월 1일이니까 올해 X1년도는 1년치를 다 사용했겠죠? 완공은 3년 뒤니까. 자, 그럼 뒤자리 월수는 12. 다음에 적격자산 지출액은 뒤에 가서 800만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적격자산 지출액은 7월서부터 사용을 했죠. 그럼 올해 6개월 썼겠죠. X1년은 6개월. 하나 더 있죠. 뒤에 플러스 900만원에서 곱하기 9월서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 썼겠죠. 그래서 4 나누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000만원에 800만원 곱하기 6 나누기 12 다음에 9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시면은 1700만원이 돼요. 다음 한 번 더 갈게요. 자, 그러고 이제 특정 차입금에 대해서 이제 가중평균 차입금 계산을 하시면 그대로 요거 이제 딸려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00만원에서 자, 월수가 12 하시면은 그대로 800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채워볼게요.
1700이고요. 다음에 800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리 맞춰서 채우고 이제 나머지 거 계산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은 1,700만 원이고, 제가 자꾸 말하다가 실수하는데 마음이 좀 조급해요. 내일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영상을 또 부랴부랴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막 가득하니까 자꾸 말하다가 실수하고, 그러고 빨리 자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버벅버벅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영상만 조금, 이 영상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그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대입이 되시면은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계산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일반 차입금은 이제 얼마 있으시냐면은 1,000만 원 다시 2,000만 원 있으시죠, 요거. 그러고 이자율이 지금 8%고요. 사용하신 기간은 6개월을 썼어요. X1년도는 7월서부터 12월까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이 자리가 2,000만 원. 다음에 이자율은 8%. 다음에 월수는 6 나누기 12를 하시면 뒤에 넘어오시는 게 80만 원이시거든요.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한도예요. 한도.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아래 80만 원을 채워주시고, 다음 또 가볼게요. 자, 그럼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은 지금 요거 그대로 딸려서 내려오면 되겠죠? 요렇게, 다음에 요거 요렇게. 자, 그래서 2,000만 원일 거고, 다음에 월수는 6이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실 것 같냐면은 아마 1,000만 원이시겠네요. 절반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제 다 채웠으니까 또 채울게요. 그러면은 80만 원이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80만 원이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고, 1,000만 원이 여기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시면 가중평균 이자율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나눠보면은 이 자리가 지금 80만 원, 뒷자리가 1,000만 원. 자, 그럼 나눠주시면 8%거든요. 그럼 이제 아래 내려와서 이 자리 8%를 채워주시면 마지막 거 계산을 낼게요. 1,700에서 800만 원을 빼시고 8%를 곱하시면 72만 원이거든요. 요게. 그럼 이제 한도보다 작죠? 한도가 80만 원이니까. 그럼 계산해서 나오시는 일반 차입원가는 72만 원이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전체 차입원가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72만 원에 80만 원까지 더하셔서 15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이 2번이세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아래 내려가서 이제 말 설명 이제 안 하고 바로 계산할 거라서 밑에 있는 문제는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 문제거든요. 그럼 뭐 계산하라는 얘기냐면은 지금 요거 가중평균 이제 이자율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가중평균 이자율. 괜찮으시죠? 그래서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8번. 3일은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X1년에 1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네요. 자, 5천만 원을 지출했고 완공은 X3년이래요. 자, 그랬을 때 X1년도에 자본화 이자율, 즉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이 얼마네요? 요거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계산이 되셔야 될 거고, 다음에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을 내셔서 두 개를 나눠주시면 가중평균 이자율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일반 차입금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할 때도 플러스에서 하나 더 계산해서 더해야 되고,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 하실 때도 플러스에서 뒤에 하나 또 더하셔야 돼요. 자, 산식 가볼게요. 자, 그러면 S은행의 일반 차입금이 지금 얼마 있냐면 1,000만 원. 그래서 일반 차입금이 1,000만 원 있고요. 이자율이 지금 몇 퍼 있냐면은 6%. 그러고 저 일반 차입금은 1월서부터 12월까지 12개월 다 썼겠죠. 12 플러스 그 다음은 6개월 치죠. 자, 그래서 2,000만 원에 9%. 2,000만 원 곱하기 9% 곱하기 6 나누기 12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150만 원이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밑에 거를 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일반 차입금은 이제 얼마 있었냐면 그대로 위에 거 딸려오면 되죠. 요거. 자, 그럼 1000만 원이시고요. 앞에 거 계산할 때는 12 나누기 12로 했죠. 계산을. 바로 위에 거.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천만 원에서 6 나누기 12로 했죠. 그래서 요 계산을 하시면 이게 2천만 원이시겠네요. 그럼 이제 하단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150만 원은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 2천만 원은 가중평균 일반 차입금이시죠. 자, 그래 대입하면은 요 자리가 150만 원, 다음에 뒷자리가 2천만 원. 자, 그랬을 때 나오시는 이자율은 7.5%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업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손상이 당연히 안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업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법률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바뀌었다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사용가치 계산을 하시는데 시장이자율이 하락한다.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셔야 이제 금액이 작아지시게 돼요. 요거는 계산 공식이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채 파트 가시면 계산을 하거든요. 사채 파트.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얘기로 하나 해드리면은, 단순한 얘기로 110에다가 1 플러스 10% 0.1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나눠보시면은 100이 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자율을 올려볼게요. 뒤에 10%가 이자율이거든요. 110에서 1 플러스 20%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액이 91.6이 되시거든요. 그럼 그만큼 현재 가치 계산을 하셨을 때 시장 이자율이 증가하시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셔야 제가 가진 금액 가치가 줄어드는 거지, 시장 이자율이 반대로 하락하시면은 제가 가진 가치는 증가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준 거는 반대로 주어줬죠. 아래서 위로 주어준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손상이 아니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나머지는 옆에 하고 한번 맞춰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제가 지금 스크린샷 떠드렸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 갑니다. 자, 10번. 자, 토지의 재평가 문제. 자, 3일은 2000X1년 초에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토지를 10억 원을 샀대요. 자, 그러면은 분계로 일단 되면은 X1년 1월 1일에 차변의 토지 10억, 대변에 현금 10억. 뭐 대변에 현금 줬는지는 모르는데 만만한 게 현금이니까. 자, 그러고 재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X1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9억 원이 됐대요. 그러면 기준선을 하나 잡으시고, 기준선에서 토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선이 뭐냐면은 취득원가예요. 되셨죠? 그래서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위에서 놓으시게 되면, 가치가 증가해서 취득원가보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은 재평가 잉여금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흔히 기타 포괄 손익이라 그러시죠. 이제 진도를 다른 곳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OCI라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로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고 다음에 취득원가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서 왔다 갔다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재평가 손익이라 그러시게 되는데, 이걸 흔히 당기 손익이라 그러시죠. 그러고 영어로 이제 부를 때는 NI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지금 문제에서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9억이래요. 그럼 취득원가가 10억이었는데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재평가 손익이 얼마가 발생했을 거냐면 1억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내보게 되면은 X1년 12월 31일에
자, 차변에 재평가 손익, 이게 단기 손익일 거고 1억 원. 그러고 대변에 자산의 감소 1억 원이 발생을 한 상태로 이제 2000X 2년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2000X 2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2000X 2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13억이 됐대요. 그러면은 현재 토지의 가치가 얼마짜린데요? 9억 원짜린데요. 이게 지금 증가해서 13억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취득원가까지 1억 원을 회복을 하고 10억 원이 됐는데 그거보다 3억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밑에서 왔다 갔다 했던 1억 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단기손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1억 원은 단기손익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그 10억 원 취득원가를 넘어가시는 위로 넘어가서 나오는 3억 원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를 잡으시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단기손익,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제 마저 한번 내보면은 X2년 12월 31일이 되셨을 때 토지가 지금 토탈 얼마가 되셨냐면은 9억에서 13억이 됐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토지 4억 원이 늘었고요. 대변에 재평가 손익이 있던 부분을 되셨죠? 재평가 손익 정확히 이게 손실이죠. 정확하게는 하셨죠? 손실. 그러고 여기는 재평가 이익이겠죠. 그래서 1억 원이시고 이 부분이 단기 손익. 그래서 앞에서 잡혀있던 이 부분에 대한 상계 처리라 그럴까요? 뭐 정확한 상계 처리는 아닌데 어차피 다음 연도가 되면 단기 손익 부분은 없을 거라서 정확한 상계라고 보긴 좀 그런데 반대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이제 다음 연도에 없애준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에 대변에 그 외 나머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타 포괄로 3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 답안이 가시는 게 1번이에요.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1번 요 문제는 이제 유형자산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사이즈 크기가 앞에서 이제 차이번가 얘기했던 거 있죠. 일반 차입금하고 특정 차입금 이제 자본화했던 거 그거만큼 이제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환입이시죠. 자 그럼 환입 먼저 하려면은 이해가 되시려면 기초분기에서부터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취득 시점서부터 갈 거예요. 자 기계장치를 10만원짜리를 샀대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X1년 1월 1일 취득. 자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이 되실 거고 다음에 X1년 12월 31일이 되시면 감가를 하셨을 텐데 감가는 취득원가 10만원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고 내용연수가 5년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1년 사용을 했으니까 12개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잔존가치 빵 나누기 내용연수 5년 월할 상각은 할 필요가 없겠죠. 1년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2만원. 그러면 분계 잡으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2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괜찮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손상을 보셔야 되는데 회수가능액이 4만원이래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방금 이제 앞에서 1번 문제였나요? 계산할 때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마이너스 회수가능액을 뺍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문제에서 회수가능액은 주어줬으니까 장부금액은 뭐라 그랬었냐면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냐면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만원 회수가능액은 지금 문제에서 4만원이시죠. 그래서 손상차손은 얼마가 되시냐면은 4만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올릴게요. 요렇게 문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보기가 필요 없으니까 보기가 그러면 손상차손이 발생을 하시고 나시면은 아래다가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손상 전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손상 후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손상 전 장부 금액이 환입하는 한도예요. 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는 매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일정했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다음에 X 2년이 되시게 되면은 감가 2만원이 한 번 더 발생했었을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들어오시는 게 감가상각비가 2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이 잡혀서 이렇게 잡혀서 손상 전 장부금액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구입가액 10만원에서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년차까지 인식을 하시면 총 4만원이 인식이 되겠죠. 2만원에 2만원을 하니까. 그러면 손상 전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6만원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한도.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손상 후로 보시면 손상을 하고 나서 이제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된 거예요? 4만원이 되신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 이제 원래 손상차손 분계도 하나 더 내면 좋은데 지금은 뭐 비용 자체가 얼마예요 이게 아니니까 요거 그냥 분계 내시면은 차변에 손상차손 4만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4만원이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서 분계를 안 냈어요. 지금 계산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손상 후에는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8만원짜리의 물건이 4만원만 남았기 때문에 4만원만큼이 감소했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요게 손상 후에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예요. 남은 자산의 가치. 괜찮으시죠? 그럼 저거 가지고 감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가를 할 때 감가 한번 가볼게요. 감가. 자, 손상 후 남은 가치가 얼마예요? 4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죠? 빵원 나누기 내용년수는 전체가 몇 년이었어요? 5년. 근데 손상이 발생을 하셨죠. 그래서 감가 1년을 하고 손상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장부금액 자체가 틀어졌죠. 4만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직접법 생각하듯이 연수를 빼주셔야 돼요. 1년.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손상차손 후 감가는 만원이 되시게 됩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손상 후에 감가를 계산을 하실 때는 현재 자산의 장부금액이 바뀌신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원래 장부금액이 8만원이 잡혀 있으셔야 되는데 손상이 발생하는 바람에 4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한 내용연수를 전체 내용연수에서 빼주셔서 직접법 형태로 감가를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가가 되시면 분계 잡히는 게 어떻게 잡힐 거냐면은 차변에 감가상각비 만원,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이 잡혀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하단에 계산을 할 때 손상차손 환입도 똑같이 위에 손상차손 계산 공식 세웠던 거랑 동일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신다라면은 그 부분이 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부금액이 얼마냐면은 장부금액이 회수가치 4만원에서 되셨죠? 이미 10만원에서 2만원이 반영이 되고 4만원이 반영이 돼서 남은 게 4만원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4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한 거 만원을 빼고 마이너스 회수가능액을 빼셔야 되는데 회수가능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8만원으로 올랐다 그랬죠. X2년에. 그럼 뒤에다 회수가능액 8만원을 빼주게 되면 환입이 되는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 8만원을 바로 빼면 안 되고 한도랑 비교를 하셔서 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8만원만큼으로 금액이 회복이 됐는데 회복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라고요? 6만원까지밖에 한도가 안 나온다고요. 원 장부금액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시는 공식은 민 6만원과 8만원 중에 작은 금액으로서 빼셔서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신다라면은 그 금액만큼이 환입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4만원에서 마이너스 만원을 빼시면 3만원인데 뒤에서 둘 중에 작은 게 6만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만원을 빼시면 결과값이 마이너스 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환입금액은 3만원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죠? 자, 지울게요.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2번이에요. 자, 다음 아래 내려가기 전에 제가 이게 모니터가 아니라 칠판이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써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제 이게 모니터의 한계예요. 조금 이제 혹시라도 보시다가 지저분해서 못 알아봤어 그러면 조금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대요. 자, 그럼 정액법 감가상각 공식을 생각하면은 취득원가에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죠. 그랬을 때 감가상각 B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감가상각비는 매년 일정하죠. 그래서 3000년도로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20만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20만원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 그랬는데 내용연수 4년이죠. 한 번 더. 잔존가치가 10만원이래요. 그랬을 때 취득원가가 지금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4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곱하기 4하고 다음 그럼 지워질 거고 그럼 가로 풀릴 거니까 요거 반대편으로 이항하셔서 플러스 10만원 하시면은 다방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90만원이겠죠.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이 문제는 뭐 박스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그래서 1번 감가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가 잘 반영되는 방법을 이제 감가상각 방법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원가의 배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다음으로 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추정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내용연수를 예상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추정에 들어가시는 거는 대손도 있으시고 대손 충당금 계산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추정이구나. 다음 3번.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셔야 되죠. 4번.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14번. 요거는 이제 저랑 지금 온라인에서 따로 이제 진도를 나가시는 분들은 아직 현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래됐죠. 그래서 현가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일단 패스 뒤로 넘기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금융부채 한 9단원 아니면 이제 8단원쯤 가시면 금융부채랑 금융자산 나오시거든요. 그때 가시면은 제가 예전에 사채계산 막 해드렸던 거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하시고 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설명을 들어서 이해되실 것 같으면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계장치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이 필요한데 구입 시점에 현금으로 500을 바로 줬대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따로 분개를 한번 해보면 차변의 기계 500만원 대변의 현금 500만원이 되실 거고 그러고 그 외 나머지 300만원은 무이자 이자가 없대요. 원금만 주면 돼요. 그래서 원금만 주면 되는데 연도 말에 100만원씩 3회차를 분할을 하니까 3년이거든요. 그럼 장기가 되니까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뒤집어 주시는 현재가치 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씩 해야 되냐면 100만원씩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계산은 1년차에 10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 2년차에 10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 3년차에 100만원이 현재로 얼마일까요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게 매년 금액이 일정하시다라면은 바로 연금형가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고 더하나 되셨죠? 제가 오프라인 수업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설명 드렸었죠. 곱하고 더하나 아니면 현가들을 다 먼저 더하고 금액에다 곱하나 동일합니다
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요 계산을 하시면 원금이 100만원에 곱하기 3년 동안 나눠서 지급할 거니까 2.4018을 하셔서 남는 기계장치 원금은 240만 1,800원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시냐면은 차변의 기계장치 240만 1,800원이 되는 거고, 대변에 우리 지금 현재가치 할인 차금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총액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총액으로 분개를 하면 대변의 미지급금 금액은 300만 원이 되실 거고, 그럼 차대가 안 맞죠? 그래서 차변의 현재가치 할인 차금 금액은 300만 원에서 240만 1,800원을 뺀 59만 8,200원만큼이 현할차가 잡히시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위에 거랑 이어서 보시면 기계장치는 500에 240만 1,800원을 더해서 740만 1,800원이 되시는 거고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정은 요거고요. 그죠?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정은 요게 맞는데 대변에 기록되는 미지급금이 지금 틀렸죠. 지금 순액으로 써버렸죠. 총액으로 써야 되는데 현할차를 썼으면. 다음 그러고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800 아니죠. 지금 요만큼이죠. 740만 1,800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5번.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시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별말이 없으면 내가 준 공정가치가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시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제 취득원가로 쓰실 때는 현금 지급액이 있으면 현금 지급액을 더해주고, 다음에 현금 수취액이 있으면 현금 수취액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취득원가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온라인 그 대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만약에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서 취득원가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현금 지급액이나 현금 수수액은 이미 이 자산 가치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둘 중에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을 취득원가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뭐가 신뢰성이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준 게 더 신뢰성 있다고 보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3일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구를 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반구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취득원가 이제 계산을 한번 내고서 이제 갖다 넣으면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냐면은 270만 원이고요. 플러스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현금을 추가적으로 3일이 30만 원을 지급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현금의 지급액은 30만 원. 그래서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겠네 라는 생각하에 이제 분계를 쫓아오세요. 분계 갑니다. 자, 그럼 취득하신 거 분계를 계속 내보면은 처분하신 분계서부터 엎을게요. 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죠. 3일 걸로 하는 거니까 200만 원. 그러면서 3일이 용산에다가 차량 운반구를 줬으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구 400만 원이 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차변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셨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라고요. 되셨어요? 그래 300만 원이 되실 거고,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을 얼마 했다고요? 30만 원 하셨죠.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비교를 하셨을 때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처분 이익 70만 원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다만 요것도 이제 앞에 진도 나가면서 무슨 정리해 드렸었냐면은 상업적 실질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시면 처분 손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었죠.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번. 다음 중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과 다음에 공정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 대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다음 그러고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동일한 유형자산 내에 유형자산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뭐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보다 위로 올라가시면은 제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죠. 그리고 반대로 이게 취득원가보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단기 손실이라 그랬었죠. 되셨어요? 그래 단기 손익인데 그 중에서도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라고 이제 앞에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7번 갑니다. 17번. 다음에 유형자산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그럴 뻔했네요. 옳은 것은. 자, 1번.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직접적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인데, 아니요. 그건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 다음 그리고 2번. 요거는 무조건이죠. 앞에서도 했죠. 수선이나 이제 유지활동 관련은 수선비니까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3번.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시게 되면요, 인식기준 판단을 하시고 인식기준에 충족을 하신다라면은 자산의 이제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인식기준 충족을 안 하신다라면은 다음에 비용 처리로서 수선비 등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은 아니에요.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인식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자산에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18번. 요거 아까 연평균 지출액 계산 한번 해보셨죠? 저랑 앞에 문제 할 때. 그래서 요거 바로 갈게요. 제가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은 지출액에서 약식으로 쓸게요.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플러스 지출액 곱하기 월수 나누기 12. 요거 반복이라 그랬었죠. 자, 첫 번째 지출액이 얼마 있냐면은 1000만원이 있대요. 자, 그래서 1000만원에 곱하기 1년 썼죠. 1월 1일부터 다 썼으니까 완공은 지금 3년이니까 12 나누기 12 플러스 두 번째 지출액은 1200만원 곱하기 6월서부터죠. 그러면 6, 7, 8, 9, 10, 11, 12 7개월 7 나누기 12 플러스, 자, 그럼 그 다음 건 9월서부터 썼으니까 4개월이겠죠. 900만원 곱하기 4 다음에 나누기 12 하시면 10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하시면 2000만원이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뭐 요건 어렵지 않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19번. 요거는 이제 처분에 대해서 이제 회계 처리가 옳은 건데, 건물은 감가를 하셔야 되고요. 토지는 감가를 하질 않죠. 그죠? 그래서 건물권은 지금 X4년 12월에 처분을 하셨으니까 X1년도 거 3개월을 내시고, 그 외 나머지 거 X2년, X3년, X4년은 12개월씩 하셔서 3년을 내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감가 계산부터 할게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X1년도는 취득원가 500만원에서 잔존가치가 문제에서 지금 50만원이시거든요. 50만원에 나누기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시냐면 20년이래요. 20 곱하기, 자리가 모자라네요. 땡겨도 곱하기, 자, 그러고 월수는 X1년은 10월서부터 썼으니까 10, 11, 12 3개월. 그래서 3 나누기 12 하시면은 지금 450만원 나누기 20 곱하기 3 나누기 12 하시면은 첫 번째 연도가 56,250원. 다음 X2년 거 500만원에 마이너스 50만원에 오타예요. 자, 다음 또 갈게요. 자, 나누기 20을 하시면은요 22만 5천원이시거든요. 자,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22만 5천원 곱하기 3을 하시면 바로 나오시겠죠.
X4년도 1년치를 썼으니까. 그러면 싹 더하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실 거냐면 73만 1,250원. 그러면 뭐 있는 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답안은 바로 1번이네요.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금액이 맞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판매시 대변의 취득원가 지울게요. 요거 모니터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거라는 거 계산을 했고, 자, 판매시 대변의 취득원가, 자, 토지가 300만 원에 건물이 500만 원. 다음으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은 처분 금액이 700만 원이래요. 차변의 현금 700만 원. 그럼 차변 대변 합계 비교하시면은 차변 모자라니까 처분 손실 되시겠죠. 그래서 답안이 1번입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20번. 3일은 유형자산인 토지를 재평가무형을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의 공정가치가 2억 원이 증가하였다. 그럼 취득원가보다 늘었겠네요. 그럼 분개를 하면은 차변의 토지, 차변의 비유동자산의 증가, 그러고 2억,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해서 2억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의 증가 있고, 다음에 뭐 유동자산 지금 의미가 없고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이시죠. 그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비유동자산의 증가, 다음에 자본의 증가.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두 개인데 분개를 보시면 센스 있게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답안에 가는 거 4번이구나. 갖다 찍어야죠. 되셨죠? 근데 요거 이제 비율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요 이제 공정가치 처리 전에 만약에 부채가 총 부채가 5억이었고 자본이 5억이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자산이 10억이겠죠. 그러면은 각자 몇 퍼센트씩 차지를 해요? 50%, 50%를 차지를 하겠죠. 전체 자산 10억 중에 5대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그럼 요 퍼센트 계산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채 5억에서 나누기 전체 자산 10억을 하시면 50%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바꿔보면은, 자, 처리 후 자, 그럼 부채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분계 자체에 없죠. 그럼 부채는 그대로 5억일 거고, 다음에 자본은 지금 얼마가 됐냐면은 자본은 지금 2억이 늘었죠. 그래서 자본은 7억이 됩니다. 그럼 총 자산은 얼마예요? 총 자산은 12억이 됐죠. 그러면 비율 계산을 하시려면은 5 나누기 12, 7 나누기 12가 되겠죠. 그럼 5 나누기 12를 하시면 퍼센트가 41.6%거든요. 그러면은 금액 자체의 변동은 없는데 비율 자체가 줄었죠. 왜? 자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서 부채의 비율 감소도 맞습니다.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21번. 문제에서 지금 X2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갈게요. 바로. 이제 앞에서 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제가 손상을 하고 나면은 회수 가능액 자체가 회사의 장부 금액이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앞에 이제 객관식 지금 문제 풀이하면서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한번 돌려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X1년 끝나고 나면은 장부 금액은, 회사 자산의 장부 금액은 둘 중에 큰 거예요. 이해되세요? 둘 중에 큰 게 지금 회수 가능액일 거니까. 그래서 350만 원이 지금 손상 후의 장부 금액이구나. 다시 3,500만 원이죠. 손상 후의 장부 금액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500만 원. 그러고 아래 내려왔을 때 내용 연수가 10년이니까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면은 손상 후 감가상각비는 3,500만 원에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나누기 내용연수 10년을 하시면 감가상각비가 350만 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그래서 요거 이제 틀을 어디서 했냐면은 앞에 문제 중에 환입 문제 있었죠. 그때 제가 한번 해드렸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유형자산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